퉁퉁 부은 발목을 감싸쥐고 엉엉 눈물을 흘리는 스웨덴 여자. 그녀가 탄 한국의 구급차는 긴박한 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급대원이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냐고 묻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스웨덴 여자는 끙끙 앓기만 하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응급실 앞에서도 그녀는 입장을 거부당해 버리는데 고통과 막막함에 여자의 말문이 턱 막히고 맙니다. 절망하며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나려는 구급차를 바라보던 여자.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마리아라고 해요. 저는 한국의 산을 등정하기 위해 한국 관광을 왔는데요. 원래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산을 오르고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산세가 가파르고 코스가 복잡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렸고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해가 무척 빨리 지는 계절이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너무나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사는 스웨덴의 평온한 산과는 다르게 길도 복잡하고 바위도 많아 한번 길을 잃기 시작하니까 더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확인해도 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버렸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다리에 심상치 않은 부상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나라의 어두운 골짜기에 넘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건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보다 더 침착하게 대응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빠르게 제 메시지를 읽고 곧장 전화를 걸어와 줬습니다. 그는 제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저는 산 한가운데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패닉에 잠겨가는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정말 침착했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찾아보더니 곧장 한국의 구급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절대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해두라고 당부했고 저는 최대한 빨리 부탁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산속에서 전화기만 꺼트리지 않는다고 구급대가 나를 찾을 수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급대원들은 저를 찾아주었죠. 남자친구가 한국에 119에 신고를 하며 제가 사용 중이던 로밍폰의 번호를 알려준 덕에 GPS로 위치를 추적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은 땅이 작지만 전국에 촘촘하게 인터넷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산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했던 것이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빠르게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촘촘한 인터넷망과 첨단 위치 추적 기술보다도 저를 더 놀라게 만든 건 구급대원들의 도착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나도 의아했는데 제가 몇 시간 넘게 힘들게 걸어 올라온 산길을 구급대원들은 단 30분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구급대원들도 발이 빠르고 체력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로 놀라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장 먼저 저를 안심시킨 다리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들것을 이용해 저를 구급차가 있는 곳까지 이송했죠. 산길이 험하고 가파른데도 단 한 번도 발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산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구급차 이용이 무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구급차 서비스가 유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구급차에 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의 119 구조대원들이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구급차는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영어로 말을 하고 번역기 앱으로 스웨덴어로 변환해 알려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두 귀를 의심했는데 무료라는 말을 듣고서도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가 고가의 서비스로 간주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10분 정도의 거리라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타는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부 무료라더군요. 이는 정말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구급차 안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소모품, 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 안에서 사용된 작은 물품 하나하나까지 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체크를 하거나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을 때도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한국의 의료 체계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구급차뿐만 아니라 병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응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이 놀라웠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침내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병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말 그대로 안도했죠. 아,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자 온 몸에 긴장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실을 둘러보고 온 구급대원이 말하길 병원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병원으로 들어갔고 곧장 간호사들이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구급대원들이 도와주었죠. 그들은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쪽에서 당장 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어요. 한국이 한창 의료 파업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의료 파업 같은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원들이 의료 파업 때문에 구급 환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 낯선 상황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 많았죠. 만약에 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지? 또 다른 병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구급차에 시동이 걸렸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응급 환자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병원에 데려다 준 이상 구급대가 할 의무는 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의 뒷문이 활짝 열리지 뭐예요? 안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저에게 얼른 다시 타라고 말하며 손짓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또 한 번 소스라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스웨덴이었다면 구급차가 그냥 저를 병원 앞에 내려놓고 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의료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도 있지만 한국의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고 이동시켜 주려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급대원들은 단순히 저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병원의 상황을 직접 알아보면서 어떤 병원이 현재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었거든요. 말이 안 통해서 일일이 다 알려주어야 하는 성가신 외국인이 아니라 그들이 구해야 할 한 명의 환자로서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불안에 떨고 있단 걸 알아챈 구급대원들은 일부러 저에게 더 말을 걸어주며 자세한 증상을 살피기 위해 번역기 앱을 켜서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었죠. 그 외에 한국의 구급차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구급차가 신호등을 제어하면서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는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본 한국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구급차가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구급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환자가 병원에 더욱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구급대원들이 찾아준 새로운 병원은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가 워낙 복잡하고 차도 많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차들이 서로 길을 양보할 틈도 없어 보였고 이 도로가 꽉 막힌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병원에 도착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앞서 가던 차들이 순식간에 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오면 일반 차량들이 모두 빠르게 반응해서 길을 터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물결이 갈라지듯
차들이 질서 있게 옆으로 이동하며 구급차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이 좁아서 한꺼번에 옆으로 빠지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지만 차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한 대씩 차례차례 길을 비워주었어요.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구급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득했던 차량들이 하나둘씩 도로 양쪽으로 나누어지면서 구급차는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교통 문화가 정말로 체계적이고 성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 하나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구급차는 멈췄습니다. 차도 많고 신호도 너무 많았죠. 겨우겨우 통증을 참아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구급대원이 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운전석에 있는 어떤 장치를 켜더군요. 제가 뭐냐고 묻자 구급대원은 신호등을 제어하면서 갈 수 있는 장치라고 말을 했죠. 신호등을 제어한다니. 그게 가능해?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교차로에 다가갈 때마다 마치 마법처럼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소라면 차량이 가득 찬 도로의 적신호 때문에 정체되었겠지만 그때부터 구급차는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긴급 차량은 우선 신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GPS를 통해 구급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구급차가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시스템이 미리 구급차가 올 시간을 예측해서 구급차가 교차로에 다다를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대도시는 교차로마다 차량이 많고 신호 대기 시간도 무척 길어요. 그런데도 구급차는 막힘없이 빠르게 달렸고 그 이유가 바로 우선 신호 시스템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로를 달리며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어요. 교차로에서 대기해야 할 시간이 꽤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시스템 덕분에 긴급 차량의 평균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1km를 이동하는데 3분 이상이 걸렸지만 이 기능 덕에 1분 30초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이고 한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물론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다른 차량들에게 양보를 요구하지만 신호등을 제어하는 시스템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처럼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상황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시간과 속도가 생명을 구하는 응급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겨우 저를 치료해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 파업 때문에 여전히 의료진은 모자랐고 제 부상도 초동 조치가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지체되어서 회복 기간이 꽤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전혀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몇 시간 동안 저를 태우고 도로 위를 달리던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저 구급차의 빠른 대응이나 의료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대단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몸소 느낀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었어요. 사실 사고 직후에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고 난 후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한국어에 서툴러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저와 소통하려는 의료진의 노력은 저를 안심시켰고 덕분에 회복하는 동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행 기간 도중에도 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의료 파업 속에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헌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거부했던 병원 응급실도 그들이 진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자들만 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돌볼 환자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제가 외국인이라서 무작정 배척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은 그저 구급대 일을 업무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사하단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남자친구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구해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구급차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모든 게 사실이란 걸 알게 되고 감탄을 연발했죠. 회복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스스로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의료 기술이나 장비 때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에서 이토록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웨덴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특히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도미닉. 휴대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는 중이네요. 하지만 도미닉이 가장 먼저 연락한 상대는 중동의 사업가나 유럽의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도미닉은 한 끼 식사에 20억을 넘게 내야 하는 워렌 버핏과 식사 자리를 어떻게 성사시켰을까요? 그리고 도미닉과 통화한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야, 너 이런 식으로 불러서 제 진짜 이름이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어요. 잘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나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다가 면에 있는 지리적인 특성, 사업을 장려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요소 덕분에 국민 평균 소득이 부자 나라에 속하는 수준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평균 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이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부자가 돈을 벌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게 현실이고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어 거의 전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운 자수성가를 해냈죠.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아니고 고아원 출신인 제가 그것을 해낸 건 삶의 은인인 한국인 구자 역시 덕분이었죠. 30년 전 부모님은 저를 고아원에 떠넘겼습니다. 탄종파가르라는 동네로 갔죠. 차이나타운이 가까이 있는 동네였는데 말 그대로 빈민촌이었어요. 범죄자나 갱단 같은 인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저 고아원 아이들과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 중에서는 맞고 다니거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케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방치되어 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집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때 영영 가족을 볼 수 없겠다는 절망에 빠졌죠. 쓰나미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집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더 좋은 동네에 살았더라면, 높은 빌딩에 살았더라면 저희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벌레와 습기가 들끓는 해변에 집을 지어둔 탓에 파도 한 번에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공포감에 휩싸였죠. 공포심을 이겨내 보려고 계속 경계했던 질 나쁜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홀로 어디선가 목숨이 끊어져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습게도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꾸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협박하며 돈을 바치라고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리로 나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평범한 구걸로는 좀처럼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돈을 안 주면 그들이 저를 때렸고 맞고 돌아와 고아원 선생님에게 멍을 들키면 불량한 짓을 했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고아원 아이들을 모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엉성한 연극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적선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광대짓을 할 바에는 일자리나 알아보겠다고 했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돈을 나눠 가졌고 개인기를 개발하거나
외국어를 익혀 관객을 불러 모으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더 주었어요. 공연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2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성인이 된 저를 보살펴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이 무대 뒤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공연비를 정산해주던 저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낯선 남자였죠. 본능적인 경계심이 들어 얼른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끈질기게 쫓아왔죠. 가만 보니 행색은 멀끔했고 흉기 같은 걸 들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밝은 음식점 앞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동양인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이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여전히 그를 향한 경계심은 거두지 못했죠. 돈을 주면 돈만 받고 도망치거나 이상한 말을 걸기라도 하면 소리를 질러 창피를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돈을 주지도 이상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 식당을 가리키며 밥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긴 했어요.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에 고아원에 돌아가 다 식은 수프만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음식을 사주겠다니 혹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를 따라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것저것 음식을 주문했고 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음식을 집어넣고 있는데 불쑥 남자가 어쩌다 공연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긴 이야기라고 얼버무렸지만 그는 전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남자는 불쑥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이라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죠. 그리고는 저와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심이 들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이곳에서 구걸로 연명하다간 오래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거처가 정해진 상태라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작정 알겠다고 말한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고 선뜻 따라 나섰던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이름은 구자혁, 사업가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저는 구자혁 씨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대부분 가정부가 해주었고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청소 정도는 시킬 줄 알았는데 편하게 지내라고만 했습니다. 앙상하던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와 구자혁 씨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장님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 직원과 한국인 직원을 대하는 태도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제가 공연을 하는 여러 아이를 잘 통솔하고 아이들 스스로 장기를 키워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고 분명 무슨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외국 지사 공장 관리직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들어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꼬마애가 갑자기 관리직에 앉으면 나이에 민감하지 않은 외국인 직원이라 해도 반감이 들 테니까요. 사장님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공장의 말단 생산직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공장의 모든 일은 낯설고 어려웠어요. 아이들과 공연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장에서 딱 하루만 보내니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전 처음 몸을 쓰는 노동을 하면서 피로감과 함께 뿌듯함도 느꼈어요. 다 같이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고 매일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이라 급여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일에 매진했죠. 이후 단순 생산직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라인의 관리직, 거래처를 만나는 영업직, 그리고 사장님의 비서 등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가 30살이 되던 해 사장님은 이제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겐 다신 없을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돈이 없어 가족이 사라지고 집도 먹을 것도 없이 떠돌던 제가 사장님과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게 된 꿈을 드디어 이룬 것 같았어요.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한국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로 충분히 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 지사의 부사장에게 잘 말해놓았으니 가서 일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연고도 없는 나라에서 외딴 섬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들었죠. 이렇게 혼자 불안해할 바에는 그냥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했지 뭡니까. 결국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긴장한 상태라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긴장 탓에 잠이 오지 않아 피곤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복잡한 공항버스 노선을 살피며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의자가 너무 편안했던 것이죠. 뒤로 편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좌석 넓이에 안정적인 운행까지. 싱가포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쾌적한 환경 탓에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버스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류장에 멈춰 서고 있었죠. 얼른 내려 되돌아가는 버스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류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유심도 갈아 끼우지 않아서 한국 지사의 부사장님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난감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들이닥치니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산책을 하며 걸어오시던 할머니 세 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농사하러 온 외국인 총각이냐면서 안부를 물으셨죠. 저는 한국인 사장님과 자주 대화하며 익힌 한국어로 할머니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얼른 연락하라면서 휴대폰도 빌려주셨어요. 사장님은 한국인들에게 정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라고만 생각했고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정은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을 주는 사람과 정을 받는 사람 모두 가족처럼 끈끈해지는 마법 같았죠. 정 많은 할머니들 덕분에 부사장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부사장님은 늦은 밤이었는데도 저를 태우러 차를 끌고 와주셨습니다. 부사장님이 올 때까지 제 옆을 지켜주시던 할머니들은 가방에서 사과 몇 알을 꺼내 먹으며 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부사장님에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부사장님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뉴스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AI 사업 관련된 주가가 점차 오르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한국과 싱가포르라고 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통하며 싱가포르와 한국 사이를 연결하는 것. 한국 지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AI는 잘 몰랐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 거의 평생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생산직부터 관리직까지 모두 경험하며 실무자들과 소통해 온 것도 전부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적응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님이 제가 지낼 집을 구해두신 상태였으니까요. 그 집에 들어서며 저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AI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회사에 나가서도 최대한 배우려는 입장에서 외국인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낯설어했지만 싱가포르 거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단련한 처세 덕분에 금방 한 팀이 되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저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점차 능동적으로 변해갔어요. 부사장님은 모두 제 덕분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AI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매우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았죠. 싱가포르와 한국 AI 업계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저희를 주목했습니다. 다른 부실한 AI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창업자가 사기로 고소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사장님도 한국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액의 돈도 벌었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었고 이 돈이면 고향 땅에 고층 빌딩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어린 시절 집도 잃고 부모도 잃었던 시기 매일 울며 올려다보던 부자들의 고층 빌딩을 손에 넣을 기회가 저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꼭 싱가포르로 가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니 그런 것들이 하찮아 보이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마침내 40살이 되던 해 싱가포르로 돌아가겠다고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용기 있는 선택을 반겨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살던 고아원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실하기 그지없던 시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말하며 돈을 어느 정도 기부했습니다. 그 후에는 사무실도 구했어요. 싱가포르를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상 레저 사업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고용했고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사업을 통해 새로 번 돈도 전부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럴수록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변했고
저도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돈이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높은 사업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20억 넘는 돈을 지불해 워렌 버핏과 식사도 하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돈을 허공에 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후 함께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가장 먼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제 삶을 구해준 한국인, 구자혁 씨에게 제가 들은 멋진 정보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단지 즐거운 시간 보냈냐고 말하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 상태를 먼저 챙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국인의 정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던 것은 거리에서 배운 처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 사장님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험한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도 제 삶에 더 없을 기회였던 그 순간을 50살이 넘어가는 지금도 오랜 추억으로 간직 중입니다. 쓰나미로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던 소년이 한국인 생명의 은인을 만나 한국의 정을 느끼고 백만장자가 된 사연 어떠셨나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게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감정을 넘어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계속해서 올라올 감동적인 사연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